부동산의 익스포저를 못 줄이더라도 부채와 관련한 부분을 줄여나가는 게 최급선무고, 두 번째, 금융자산을 본격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배당주들이 실질적인 가계자산에서는 엄청난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들인 것 같아요. 지금 가격에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매력적인 기업들이 되게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는 2025년 한국 경제가 0%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는데, 요즘에는 한국 경제는 그럼 정말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의 초기 모습을 닮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이번 말씀하신 이 2년, 3년의 기회를 잘 못 노린다면? 구조개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사례처럼 갈 가능성이 많죠. 한국은 이게 되게 가슴 아픈 현실인데, 네. 월드뱅크, IMF, OECD 이런 데 이코노미스트들에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나쁜 사례들로 한국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의 이제 고령화율이나 출산율이나 자영업자나 가계부채 다 안 좋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들인 것들인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거죠. 이번 정부 시작을 하면서 30조 원 이상의 큰 추경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 이 정도 추경을 쓰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돌아야 되는데, 한국 경제는 우리나라 국책은행인 한국은행도 1% 미만의 성장을 보고 있고요. 많이 보는 데도 1.2, 대부분 0.8에서 1.1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 1% 성장이 나쁜가요? 우리나라가 그냥 평범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 성장이 2% 정도입니다. 그러면 2% 성장을 해야 되는 나라가 지금 1% 성장을 30조 원이 하는데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을 부어도 0%대 성장이나 겨우 1%를 맞추는 성장 정도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보다 저성장이었던 미국과는 지금 거의 4년에서 6년 가까이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니, 한국이 구조개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잠재 성장률이 돌아서기 쉽지 않은 일본의 사례처럼 갈 거라는 거 피하기 힘든 우려임은 분명히 맞죠. 그러면 이제 나라나 기업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조 개혁들을 해야 하는데, 개인은요? 개인은 이 상황에서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코스피가 괜찮아 보이지만 영업이익이나 한국의 장제 성장률이 따라주지 않으면 5천까지는 못 갈 수 있으니, 그렇죠.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되나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랑 기관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보는 시각들이 달라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가장 원하는 건 어떤 종목, 테마,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가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개별 종목의 투자의 성공이 가계의 미래를 답습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동안 20,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가지고 온 투자의 방향성이 앞으로 20, 30년 동안 그대로 워킹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이제 어떤 자산의 투자 전략의 가장 큰 핵심이 금리인데, 제가 이 부분의 이야기를 최대한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20, 30년 동안의 변화와 앞으로의 20, 30년이 다른 건, 미국이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을 작동하게 하는 질서를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기존 경제의 질서가 뭐냐면, 이거 주목하셔야 되는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합의예요. 그러면 지난 20, 30년 동안 세계 경제는 어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사실 1990년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는 20, 30년 동안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초호황을 이뤘어요. 한국은 그 안에서 늘어나는 교역의 가장 큰 낙수 효과를 받은 나라죠. 그러면 수요 경제가 이렇게 좋으면 작가님,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저도 교수님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지난 20, 30년 동안은 저금리의 저물가의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저물가를 수출해줬어요. 지금 이 책상 위에 있는 이런 IT 기술들의 혁신들이나 물류, 모빌리티의 발전들, 통신의 발전들이 생산의 비용을 계속 줄여줬어요. 그래서 지난 20, 30년 동안은 고성장인데 저물가 환경이었습니다. 중국 때문에.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2018년, 19년에 유럽과 일본의 은행에 돈을 넣으면 원금이 까요. 왜냐면 마이너스 금리였거든요. 미국도 제로 금리였고 한국도 초저금리 환경이었죠. 그래서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럼 이게 투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게요, 고성장인데 저물가 저금리면 뭘 하기 좋은 환경이냐면 돈 빌리기 좋은 환경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이 5% 성장할 고성장 시기에 시중은행이 국채금리라고 특판을 가지고 와서 4% 대출 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어떻게
어떻게든 대출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4%로 자금을 조달해서 대한민국 성장만큼만 투자해도 1%의 금리 차를 얻게 되죠. 이게 100억 대출이면 200억 대출이면 이 금액이 엄청나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강남의 부동산을 사냐 강북의 부동산을 사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자산의 가격이 늘어날 수 있으면 회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물건을 고르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대출을 땡기냐. 그렇죠. 그게 실질적인 회수를 높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지난 20, 30년간은 볼펜을 써서 이야기하면 네.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 신용 팽창, 돈 빌리기 용이한 세상이었죠. 근데 지금 트럼프 전후로 세계 경제 질서가 네. 바뀌는 것, 성장과 교육은 축소되고 물가와 금리는 레벨업 되는 거죠. 그럼 신용은 어떻게 돼야 될까? 신용은 줄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렵죠. 신용은 그냥 달리는 자전거거든요.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지는 거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결국 신용은 줄어들기 시작하면 한국이 딱 부채를 한 번 줄여봤거든요. 그것도 가계가 아니라 기업 부채를요. 언제 줄여봤냐면 IMF 때. IMF 때. 일본과 미국은 가계부채를 줄여봤어요.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이라는 지옥, 그리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대재앙과 같은 장기 불황에서 부채를 줄여봤죠. 그러니까 부채가 준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성장 레벨 다운되고 물가와 금리가 레벨업되면 부채를 통한 가격 상승을 가지고 왔던 자산들이 과거와 같은 수익을 내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거나 혹은 부채를 근간으로 한 가계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가계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확률들이 많아지는 세상이겠죠. 근데 이건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하게 고금리 상황인 거니까요. 네. 그러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여기를 조금 더 민감하게 반영해야 되는 건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가계에 대한 부채나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노출도가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산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60대, 70대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증여나 혹은 노후의 방향을 준비할 때 지난 20, 30년간의 경험을 근간으로 땅값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국장은 탈출하는 게 지능순이랑 미국 주식이 답이다 뭐든 지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몸에 박혀있는 인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과거와 같은 성과를 누리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우린 충분히 인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투자와 관련한 부분으로 네. 좀 넘어가게 되면 네.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담론은 뭐냐면 거대한 담론들이죠. 부동산에 있는 자산을 주식으로 더 정확히 하면 금융시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왜 제가 주식이 아니라 금융시장이라는 단어를 쓰는지는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부채를 줄여가거나 가격을 안정을 가져간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이나 가계부채의 안정은 미국, 일본과 같은 위기를 맞아야 가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소프트 랜딩이라 그러죠. 그래도 천천히 버블이나 부채를 빼고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금융자산을 넓히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려면 여기에는 페널티를 줘야 되고 여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페널티가 좀 더 많아지는 그림이고 금융자산을 보유했을 때 인센티브가 많아지는 그림이 돼야 되는 거죠. 정부도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뭐 공급도 하고 규제도 하고 세금 정책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되게 어려운 이야기가 되죠. 엄청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사실 3프로 방송을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세요? 네,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자주 나온 곳이 거기라서 딴 데는 거의 나가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방송을 많이 하지 않는데 그래서 사실 김 작가 TV도 혼자서 애청하고 있었는데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떨리고 있어요. 저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이 세면 안 되니.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의 부동산의 세수의 레벨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봐도 많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논쟁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부동산에 추가적인 페널티를 주는 것들이 사실상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았던 지난 사례들도 있고요. 워낙 민감한 문제이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진행해야 되는 가장 큰 그림은 부동산에 대한 페널티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페널티보다는 어디에 대한 인센티브죠? 금융자산을 주는 인센티브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소득세와 금융소득세에서 금투세가 일하는 세금 근로의 소득보다 낮아서 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고액자산가들의 세금을 높여서
부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이 조세 정의를 어떻게 틀렸다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 합의되지 않았던 대주주 양도세 50억, 10억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대한 담론에 맞춰서 이 명확한 페널티 인센티브의 강론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아 떨어져야 되는 그림인데 저는 이 강론들이 시차를 갖겠지만 무조건 맞아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 무조건 맞아 떨어지냐고 보냐면 네. 한국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고령화입니다. 지금 이번 정부와 지난 정부는 조세에서 엄청난 행운을 가진 정부예요. 고령화율이나 낮은 출산율이 현재 정부의 재정에 엄청난 호재인 거 아세요? 왜냐면 나이가 있으신 분이 돈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소득과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들이죠. 네. 근데 이분들이 아직까지 세수의 원천에 놓여 있습니다. 고령화되면 더 오래 사시니까. 그렇죠. 근데 18세 이하는 뭐가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출이죠. 그쵸. 근데 이제 지출은 줄고 수입은 이제 가장 많은 단계가 끝에 언저리에 물려 있는 거죠. 근데 7, 8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다 정부의 지출, 고령 대상에 생산 인구에서 벗어나니까요. 그러면 가장 작은 인구가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분으로 와야 되는 데서 가장 적은 소득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고령 비중에 대한 부담은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요. 이런 커브로 늘어나고요. 국민연금은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줄지 않고 이렇게 줄어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피해갈 수 없는 문제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 사회적인 비용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데 한번 뉴스 찾아보십시오. 연금 자산의 극적인 타결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정부가 재정 적자를 더 늘려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 안전망의 시스템에서 사적 금융들이라는 거죠. 이런 금융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이자가 나오는, 배당이 나오는, 그리고 금융소득이 나오는 자산들에 대한 비중이 엄청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일본이랑 한국이랑 고령화율이 이제 거의 비슷하거나 우리가 추월하는 단계인 것들인데 일본은 그래서 그런 퇴직연금이나 한국은 ISA라고 하죠. 일본은 거기다 니폰을 붙여서 니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 7천만 원, 6천만 원 비과세 한도인 거죠. 이거 엄청난 혜택이에요. 연 5천만 원만 비과세 혜택이 들어간다라고 치면 복리의 수익으로 보셔야 돼요. 환급받는 우리나라 그 퇴직연금처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림으로 넘어가야 되고 미국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세수 정책을 제가 감히 어떻게 디자인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배당을 할 때 이자에 대한 소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이게 이동하는 그림이 나올 텐데 그러면 네가 정부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건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변수는 속도에 대한 이야기고 방향성은 부동산의 자산을 팔아서 금융자산을 사라는 게 아니라 금융자산을 통한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제 가장 친한 지인분들에게 너 지금부터 10년 동안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기준에서 10년을 때려야 되면 S&P 500 연한산 수익보다 미국 국채 20년, 30년물 연한상 수익률이 더 높을지도 몰라. 그리고 한국과 같은 자산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한 자산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이자 배당형 자산입니다. 그걸 저희는 금융언어로 쿠폰형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처럼 고령화가 심화되고 가계부채가 많은 연령대에 접어든 국가들이 가장 많이 늘어나야 되는 자산은 이자 배당형 자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식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큰 흐름으로 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과거와 같이 부동산 그리고 부채를 중심으로 한 투자의 패턴이 앞으로 똑같이 워킹하기는 어려울 거다. 부동산이 망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과도한 부채를 쓴 위험들이 과거와 같은 회수나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투자의 전략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들이고 이미 부동산 중심으로 가계의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가 부동산의 익스포저를 못 줄이더라도 부채와 관련한 부분을 줄여나가는 게 최급선무고 두 번째, 금융자산을 본격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세수의 모든 정책들이 코스피에 쏠려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채권, 이자 그리고 저라면 코스피보다는 배당의 성향이 늘어나갈 수 있는 배당주들이 실질적인 가계자산에서는 엄청난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들인 것 같아요. 지금 가격에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매력적인 기업들이 되게 많아 보입니다.
이자 배당형 자산들, 배당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뭐 요즘에 이제 날씨도 가을로 가고 있다 보니까 배당주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겨울이 오니까요. 그럼 뭐 은행주, 증권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지주사들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주사.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금융주를 되게 네.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금융주가 되게 섹시한 방어주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주사들을 다 보자라는 이야기는 네.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일본 물어보셨는데 일본의 불황은 어떤 궤적이었냐면 철강학, 정유, 기계 이런 산업들이 도산을 했어요. 진짜 지옥 같은 도산이었어요. 실업률이 한계 제조업에서 20%가 넘어가고 평균 10% 근처에 올라오고 기업 대출의 15%가 부실 여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고용한 인구가 5명이면 1명 이상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돈을 5명한테 빌려줬으면 적어도 1명 이상한테 못 받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가 최근래에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나 포르투갈 같은 막 그런 정도의 위험을 겪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계 기업들이 다 통폐합되고 일본은 이제 고부가치로 고도화하는 과정을 겪는데 한국이 그 길로 간다면 재앙이겠죠. 근데 이제 한국은 이 책에서도 많이 써 있지만 꼭 한번 한국 기업들의 구조조정 사례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오늘의 시간의 제약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일본보다 확실히 나은 건 기업이에요. 일본은 한계 기업의 부실을 막고 구조조정에 들어갔지만 한국은 이미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룹사들 같은 경우는 신정부의 재정이나 구조개혁 그리고 지배구조 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조적인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보여요. 제 눈엔 누가 보이냐면 작년부터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SK그룹, SK, LG그룹, 한화그룹 이런 그룹들이 안 되는 사업부들을 정리하고 되는 사업부를 중심으로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시키고 있는데 과거보다 이게 주가가 더 되고 있는 건 한 가지 이유일 거예요. 이렇게 개선된 현금 흐름이 주주의 한원으로 가고 그리고 기업들의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외국계 기관들도 이런 그룹사들을 지금 되게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사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코스피 5000이라는 상가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길은 되게 어려운 길일 거고요. 그리고 그 길에 대한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인덱스가 50%가 오르면 시장에서는 따따블라는 종목들이 수두룩한데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 쑥과 나무의 모양이 아니라 바르게 자라는 나무를 선택해야 되는 구간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5000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럼 제 말 믿어주실 거예요? 안 갑니다 라고 하면 믿어주실 겁니까? 그건 정부의 정책들이나 뭐 많은 것들이 따라줘야 되는 것들인데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룹사들은 앞으로 번만큼 배당에 대한 성향들이 많아질 가능성들이 높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나 구조개혁과 관련한 부분의 수혜들도 지금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룹들이라서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구조조정해야 된다면 최적기는 지나갔고 마지막 골든타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룹사들 잘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룹사라고 하면 지금 주가지 질문 더 드리고 싶은 게 두산도 있고 당연히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CJ도 있고 뭐 여러 개가 더 있잖아요. 있는데 왜 SK랑 LG랑 화나를 얘기하셨는지랑 플러스로 뭐 구조조정을 잘하는 그룹사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뭔가 더 플러스 붙는 게 뭘까요? 조건들이? 아주 예리한 질문이죠. 사실 내가 생략하고 갈랬는데 엄청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 우리나라 그룹사들은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선대 회장님이 물려주신 장치산업입니다. 장치산업이라는 게 뭐냐면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서 규모의 경제나 기술 우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철강, 화학, 비철, 기계 이 업종들이에요. 그리고 뉴 이코노미가 뭐냐면 2010년도부터 우리나라 이제 승계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오너가 끌고 가는 산업들이죠. 뭐 파운드리가 있고요. 2차 전지가 있었고 신재생, 태양광, 풍력 같은 에너지가 있었고 뭐 전기차도 있었고 헬스케어 산업도 있었고 바이오 시밀러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2020년까지 둘 다 죽을 썼어요. 소위 말해서. 왜냐하면 중국의 공급가인가 중국 수요까지 위축되면서 철강화학 다적자로 넘어간 엄청 힘든 환경이었죠. 그 안에서 19년까지 2차 전지가 흑자였습니까? 적자였습니까? 적자였어요. 네, 부적자 혹은 겨우 흑자 그리고 뭐
답이 없었죠. 헬스케어 산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갑자기 팬데믹이 난 다음부터 공급이 부족한데 제한 수요를 찾았죠. 서비스 수요가 안 됐으니까. 철강화학이 갑자기 현금으로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2차원지 흑자되고 신재생 에너지가 세상을 바꿀 것 같고 2차원지 관련한 부분의 변화들이나 수소, 파운드리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고비거든요. 그럼 이 밸류에이션을 머틀풀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구경제 현금 흐름의 이익이 증가하는데 밸류에이션을 막 할증해줘도 되는 것들이죠. 그때 2차전지 어떤 아저씨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다 시장을 지배해도 되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때가 우리나라 그룹사들이 구조 재편을 했을 최적의 골든타임이었죠. 이 한계 기업들을 아주 비싼 값에 팔 수 있었고 그리고 신경제를 중심으로 고가 가치를 갈 수 있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뭐 한 줄 아세요? 21년, 22년에 우리가 중국보다 석유화학 설비를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이런 산업들이 첨단 산업이라죠. 제 눈에는 태양광과 2차전지가 저는 인프라 산업 정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장치 산업이지, 그러니까 첨단 산업으로 가려면 적어도 매출의 10% R&D는 있어야 되고요. 판매 가격에 광물에 대한 원가들이 10%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2차전지는 90%가 광물의 매출액 대비해서 R&D가 1%도 안 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첨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 첨단 산업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깨지고 여기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최악의 공급 과잉이 만들어졌는데 더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후내년이 더 걱정이죠. 왜냐하면 중국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 중동 애들도 석유화학 공장을 미친 듯이 짓고 있거든요. 내년에 우리나라에까지 엄청 큰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룹사들이 다 임박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그룹을 좋아하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구조조정은 뭘 하는 산업입니까? 안 되는 걸 갖다 팔고 되는 산업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못 팔아요. 왜냐면 내년에도 적자, 후내년에도 적자인 사업들을 누가 사갑니까? 사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돌려야 되는. 그쵸. 그래서 이쪽 산업에서 흑자가 나도 돈이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 구조조정을 지역 경제와 민생의 고통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성공해내야죠. 그러면 되는 그룹사들은 뭐가 있냐고요? 되는 그룹사들은 이 포트폴리오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룹사들이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돈을 잘 버는 게 있어야 되네. 주력 산업에서 돈 버는 산업이 있어요. 그렇지. 지금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분기 에어로스페이스. 3, 40조를 갖다 주니 SK그룹은 중복 사업들이나 그동안에 확장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서 2024년 우리나라 10대 M&A 중에 4, 5개가 SK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사업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산업을 팔아야 되냐면 돈을 벌 수 있는 산업들밖에 안 팔려요. 근데 그룹 입장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에비타가 플러스 돈을 버는 산업인데 이 사람은 매각해야 돼.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건 줄 아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산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 사업부가 적자인 그룹이 이걸 파는 거는 생존을 위함인데 현금 흐름이 나머지에서 완성된 기업이 이걸 파는 건 포트폴리오의 재편이겠죠. 고도화의 관련이겠죠. 그래서 이걸 하는 것. 그러면 중국과 중동이 하는 사람은 다 포기해야 돼?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해주는 얼마의 시간이 우리가 미국에 새로운 공급망을 만드는 최적의 시간인데 지금 하나그룹이 하고 있는 거 미국에서 조선소 지은 것들만 되게 보시는데 미국에서 태양광 업체도 인수합병해서 지금 수직 계열화의 그림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에서는 고부가 가치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 방산과 조선은 산업의 사이클이 5년, 10년을 가는 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창출될 때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정도의 그룹사들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LG가 좀 아쉽죠. 뭐죠? 전자가 옛날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는 없지만 LG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가장 선구적인 기업이었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LG가 가장 잘했던 디스플레이, 그리고 핸드폰 사업부, 무얼 사업부죠. 그리고 화학. 이런 것들을 쳐내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마어마한 일, 결단인 거죠. 그리고 2차전지와 같은 첨단 산업으로도 빠르게 넘어가는 그룹들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구조조정에 성공하거나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LG의 재무구조의 개선이 시장에 지금 아무런 기대도 없는 환경보다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에 가까운 그림으로 전 가고 있다라고 보고 AI를 중심으로 만드는 상업의 밸류체인도 저랑 시장이 아직까지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2, 3년
5년의 시기열에서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변화들이 보여서 그런 이야기들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그룹사에서는 정리를 한다면 SK랑 LG랑 화나를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밖에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들도 있는데 다른 데는 좀 그룹사 치고는 아니면 뭐 지주사 치고 좀 작아서 얘기를 안 하는 건가요? 얘가 제일 좋다? 그냥 이 중에서 눈에 보이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주가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은 사실 두산그룹주들이에요. 두산은 또 얘기 안 하셨는데? 그렇죠.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두산이라는 그룹의 핵심 사업이 원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었던 두산의 그림은 원전의 사업부가 기업의 핵심 지주가 되거나 포트폴리오가 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문제가 생기게 돼서 그렇죠. 네, 지주나 혹은 현금 흐름의 핵심을 원자력이 아닌 나머지 사업부로 가려는 의지들이 되게 명확해 보였어요. 시장의 소통에서 어떤 불편함들이 있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원전이 핵심 테마가 되면서 갈 건데 이 원전이 지금 현재 SMR이나 관련한 부분 수주나 대규모의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현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거야라는 이야기로 드리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삼성은 정말 의미 있는 지배구조 재편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삼성 계열사 직원분들을 만나봐도 여의도에서 지주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를 만나봐도 그리고 큰 펀드를 운영하거나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기관을 들어봐도 저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거죠. 명확하지 않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은 저는 긍정적으로 갈 거라고 믿고 응원하고 그리고 기업들이랑도 소통을 하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들이라서 그 이야기를 하긴 조금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그룹사들은 제 기준에서는 아직 좋아질 만한 그냥 단추들보다는 탑3를 그럼 얘기하신 거네요. 네, 그쵸. 네. 왜냐면 그래도 저도 회사에 이름을 걸고 일을 해야 되는 애널리스트들이라서 어떤 종목이 좋다 이런 이야기는 희망적으로 드릴 수 있는데 안 좋은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어서 그 이야기까지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